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7월 30일 화요일입니다. 자, 7월도 저물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어김없이 오마이뉴스의 박정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SNS 한 뉴스 시작할까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부터 다음 달 2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여름 휴가를 떠났는데요. 네. 이번 박 대통령의 휴가 장소와 도서 목록 등이 비공개되면서 많은 트위터 이용자들이 답답하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네. 한 트위터 이용자는 국정조사 국정원 보고 비공개, 방송뉴스 촛불 집회 비공개, 박근혜 휴가 장소 비공개, 무엇이 그렇게 무섭게 공개하지 않는가라고 지적했고요. 네. 다른 이용자는 박근혜 씨와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휴가에 읽을 추천 도서로 이소무화, 양치기 소년을 강추합니다. 라고 꼬집었습니다. 4박 5일 동안 이거 하나 읽기는 너무나 시간이 긴데. 네. 네. 또한 박근혜 휴가관이 국조위원도 휴가? 왜 박근혜 씨 휴발 들게? 라는 트윗과 예. 국가 안보와 민생을 위해 새누리당과 박근혜는 휴가 보이콧하라는 의견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한 트위터 용자는 국정조사도 파행을 맞고 국민들은 분노로 들끓는데 한가하게 휴가라니 지치고 힘든 건 국민이다 라고 꼬집었습니다. 참 여기서도 지금 지적이 됐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휴가를 가자마자 국회의원들도 휴가 가야 된다. 국조특위 가동 중단되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나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뭐 사장이 휴가 가니까 네. 밑에 직원도 휴가 가듯이 예.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넘어가죠. 다음 소식이요. 네, 새누리당이 어제 국정원 국조특위 전체 회의에서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에 연루된 김현, 진선미 민주당 의원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원세훈 김용판의 증인 채택을 수용하겠다고 주장했는데요. 네. 이에 대해 많은 트위터 이용자들은 계속해서 국정조사의 발목을 잡아왔던 새누리당이 이젠 청문회까지 무산시키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한 트위터 이용자는 이쯤 되면 노골적으로 청문회도 유아무야시키겠다는 것으로 봐야 하는 건 아닌가라고 우려했고요. 네. 다른 이용자는 단계별로 회방, 파탄 내려는 새누리당 의도에 맞서서 야당은 국정조사 특위 회의장에서 농성이라도 해라라고 밝혔습니다. 예. 또한 증인 채택 합의하고 그 증인에게 청문회 일주일 전까지 출석 요구서를 보내야 하는데 새누리당 의원들은 휴가 갈 테고 그래서 또 마음이 급해서 합의해 주겠지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불신이 정말 네. 거의 정점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네. 자, 마지막 소식이요. 네, 지난 26일 후원금 1억 원을 호소하며 서울 마포대교에서 뛰어내린 남성연대 성재기 대표가 예. 실종 사흘 만인 어제 오후 서강대교 남단 쪽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예. 이 소식을 접한 트위터 이용자들은 안타깝다며 조의를 표했습니다. 네. 한 트위터리아는 연대의 자금 조달을 위한 퍼포먼스였으나 안타까운 사고로 이어져 명을 달리한 성재기 씨의 명복을 빕니다. 라고 썼고요. 예. 한 유명 트위터 이용자는 고 생재기 남성연대 대표의 명복을 빕니다. 생각은 저와 많이 달랐지만 개인 이익보다 옳다고 생각하는 신념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 일한 분으로 기억하겠습니다. 다만 유사한 희생은 다시는 없길 바랍니다. 추모의 뜻으로 3일간 트윗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 다른 이용자는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의 투신, 그 의도와 그 의도에 대한 해석이 어찌 되었건 그 죽음이 가볍게 여겨지고 그 곁에서 카메라를 들고 태연하게 촬영했던 사람들의 태도가 어찌 되었건 한 사람이 자신의 생을 다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슬프다라고 조의를 표했습니다. 그렇죠. 뭐 경위와 논리와 입장은 뭐 다를 수는 있겠지만 한 목숨이 이렇게 쓰러지는 거에 대해서는 조의를 표하는 게 인간의 도리가 맞겠죠? 네, 안타깝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재벌과 모피아의 함정에서 탈출하라. 종횡무진 한국경제. 재벌 개혁에 앞장서온 김상조 교수. 그가 한국경제에 던지는 8가지 질문. 우리가 몰랐던 한국경제의 진실을 파헤칩니다. 더 이상 경제 권력자들의 눈속임에 속지 마세요. 종횡무진 한국경제. 오마이뉴스가 만드는 책 오마이북. 전국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에 상당히 시선을 꽂고 있었는데 특위가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면 그렇게 기대할 바가 아닌 것 같다.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실망을 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분노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 NLL 논란은 국정원 이 국정조사 특위에서 다루기도 힘든 이런 문제로 귀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전국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정말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그래서 저희 이탈남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한 분을 모셨습니다. 사실 이 뉴스의 한가운데 계신 분이죠. 그리고 이른바 권영세 파일 두 차례에 걸쳐서 공개를 했던 바로 그분입니다. 이 국정조사 특위위원이시기도 한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자,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오늘 불거진 일부터 좀 먼저 여쭙고 네.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신경민 의원하고 정청래 의원 간에 이 엊그제 여야 간의 국정조사 특위 정상화 합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에 대해서 신경민 의원 같은 경우는 악마의 합의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이에 대해서 다시 정청래 의원은 악마의 비겁함이다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이 상황 지금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희 이제 국조특위위원들 사이에서는 무슨 불협화음이 있지는 않고요. 예. 또 정청래 간사에게 민주당 의원들은 상당 부분 재량권을 줬고 네. 그 위임 하에 한 합의이고요. 예. 신경민 의원이 지적한 악마의 합의라는 것은 적어도 새누리당이 국조의 판 자체를 네. 볼모로 해서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예. 그런 스탠스와 그것을 볼모로 삼은 어떤 막가파식의 어떤 그런 합의 그 협상 태도 예. 이런 것을 비판한 것으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맥적으로 볼 때 악마의 합의라고 하면은 이 합의의 주체는 양쪽이지 어느 한쪽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핵심은 네네. 그 엊그제 있었던 여야 간사 간의 합의 사항이 그 특위위원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합의냐 네. 아니면 사전에 공유됐던 것이냐 이 문제인 것 같은데 좀 전에 지금 의원님께서는 위임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네네. 그러면 구체적인 합의 사항은 사전에 특위위원들이 몰랐다는 이야기로 연결이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대체로는 가이드라인을 공유를 했고요. 예. 공유를 했고 구체적인 문구 하나하나까지 뭐 완벽하게 뭐 공유를 했다고는 할 수 없으나 네. 적어도 그 합의에 들어가 있는 기본적인 골격 취지는 뭐 우리 특위위원들이 다 그럼 예를 공유를 들어서 했습니다. 국정원 기관 보고는 사실상 비공개로 한다든지 청문회는 이틀 동안 실시한다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논의가 있었고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국정원 기관 보고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비공개가 아니고요. 뭐 상당 부분 비공개입니다만은 적어도 여야 의원 4명 예. 합쳐서 40분간의 질의가 공개적으로 네. 이루어지는 것. 그거 더군다나 공중파 방송이 생방송을 하는 과정에서 네. 공개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예. 또 이틀간 청문회 이것도 뭐 사실은 저쪽에서 새누리당 쪽에서 하루 얘기하는 것을 이틀간으로 이제 합의를 한 건데 뭐 고육지책이라는 것을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일단 특위위원들도 그걸 전부 다 네, 공유하고 받아들인 거고 있었습니다. 수긍한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다시 또 새누리당에서는 김현 진선미 의원 증인대에 세워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특위위원들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그 논의가 있었습니까? 네,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요. 절대 불가합니까? 기본적으로 이 국조의 가장 핵심은 본질은 원세훈 김용판입니다. 예. 이 부분은 뭐 국조의 조사의 뭐 1항과 2항이 명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원세훈과 김용판을 증인 채택 여부를 김현 진선미 의원과 엮어서 네. 마치 마트레이드 하듯이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예. 그거는 진짜 국정조사 하지 말자는 얘기니까 예. 말이 안 되고 예. 플러스로 김무성, 권영세 이 네. 두 분에 대한 증인 채택 예. 문제의 협상 방법으로서 예. 김현 진선미 의원을 적어도 거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나 저희들이 이 걱정하는 것은 뭐 김현 진선미 의원 또는 김무성 권영세 대사의 차원의가 아니고 네. 원세훈 김용판을 과연 출석을 담보할 수 있느냐 증인 합의가 되더라도 그렇죠. 이것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자, 그 의원님은 그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법률가이십니다. 네. 자, 그래서 한번 제가 대놓고 한번 여쭤보겠는데 원세훈, 김용판 증인 출석 거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재판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이 증언대에 서겠습니까? 이제 동행 명령을 네. 새누리당이 동의만 해준다면 예, 반드시 세우겠다는 뭐 말을 하고 안 하고는 본인의 자유겠지요. 예, 그러나 또, 적어도 세운다는 점에 새누리당이 동의를 해주면 동행 명령을 발부를 할 거고요. 예. 그럼 동행 명령은 영장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럼 경찰관에 가서 집행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적어도 인신은 사람은
국정조사장까지는 데려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근데 기대합니다. 얼마 전에 그 진주의료원 국정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야 합의하에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해서도 바로 동일한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까? 안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발부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의 의지가 중요한 문제죠. 집행의 의지가. 예. 그러니까 동행명령장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경찰관이 가서 집행을 할 텐데요. 네. 홍준표 지사 같은 케이스는 뭐 현직 지사고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집행을 저는 좀 느슨하게 했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이제 고발 뭐 이런 문제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나 원세훈, 김용판 이 두 인사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집행 의지를 보인다면 네. 집권당이 저는 뭐 적어도 국정조사장까지는 데려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원세훈 전 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구치소에 있으니까 새누리당의 의지가 있고 그것이 정부에 전달이 된다면 법무부 차원에서 네, 데리고는 올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무부 입장에서는 근데 법무부도 논리가 있을 수가 있는 있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안 하겠다고 한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강제로 끌고 증언대에 앉힐 수도 없다. 네. 이렇게 논리 펼 수 있지 않습니까? 강제로 끌고 와서 앉힐 수는 없다라는 쪽의 방점이 아니고 네. 아마 원세훈 전 원장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본인이 나가서 증언을 하는 것이 본인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논리를 피겠죠. 예. 그럼 법무부가 그 논리가 상당히 타당하다라고 하면 예. 뭐 강제로 데려오는 것을 좀 꺼려하겠죠. 그 지점에서 결국 여야 간의 진정성의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예. 전에 근데 새누리당이 동행명령장 발부에 동의를 할 거라고 기대를 하십니까? 오늘 협상에 오늘 내일 예. 내일까지죠. 적어도 권성동 새누리당 간사와 정청래 민주당 간사의 협상의 하이라이트 포인트입니다. 네. 그 지점이. 예, 예. 그렇습니까? 이미 얘기가 그러니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두 분 간사 간의 그 점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고 예. 있을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의 말씀을 정리하면 민주당이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는 김무성, 권영세 두 사람, 네. 그다음에 새누리당이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는 김현, 진선미 의원 두 사람, 네. 이 양쪽을 전부 다 물리고 네. 결국은 원세훈, 김영판으로 가자. 절충점은 이거다 이 말씀이네요. 간단히 정리하면. 김무성, 권영세 두 분에 대한 증인 채택은 강력한 요구입니다. 저 민주당에. 네.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판 자체를 지금 갈아엎겠다는 네. 적어도 판 자체를 볼모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예, 정말 최소한도의 예, 국민에 대한 최소한도의 예의는 예. 김용판, 원세훈, 김용판 이 두 사람을 TV 앞에 세우는 거 아닌가. 네. 예. 뭐 그 지점으로 저는 귀결을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정청래 의원하고 저희가 인터뷰를 했는데 네네. 그 뭐 바로 이런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그 질문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청래 의원의 답변 가운데 뭐가 나오냐면 그래서 경찰 문제에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은폐 조작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네. 거기서 저는 어떻게 읽었냐면 민주당의 지금 청문회 전략이 바로 초점이 여기에 맞춰져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읽었거든요.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협상의 당사자로서의 정청래 간사가 느끼는 그런 그 감과 뭐 특위위원 중에 한 사람인 제가 느끼는 감은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나 경찰의 은폐 또는 허위 수사 결과 발표에만 어떤 집착을 주안점을 두자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필요 조건이긴 하나 충분 조건은 아니다. 네, 물론 그렇죠. 예, 충분 조건은 적어도 이 부분 플러스 국정원에 의한 조직적 여론 조작이 포함돼야 되고 더 나가서 1항에 자제하기로 했습니다마는 네. 저는 뭐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국정원에 의한 여론 조작은 물론이고 NLL 대화록의 유출과 악마의 편집도 국정원이 배후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일란성 쌍생하다. 예. 더 나아가서 저는 일란성 삼생아일 가능성도 있다. 그건 또 하나는 어떤 뭐냐면은 일종의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예. 안철수라는 대선 후보에 대한 뒷조사 의혹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 박영선 의원이 뭐 오마이뉴스 잠깐만요. 인터뷰에서 박영선 의원이 저희 인터뷰에서 안철수 의원에 대한 뒷조사 언급은 했는데 네네. 문재인 의원에 대한 뒷조사 얘기는 지금 처음 나오는 그런가요? 얘기거든요. 그건 어떤 근거를 무슨 뭐 가지고 근거를 갖고서 말씀드린다기보다는 네. 적어도 안철수 후보에 대한 뒷조사 의혹은 상당 근거가 있고요. 네.
뭐 문재인 후보는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네. 뭐 추정인데 뭐 거기에 방점을 두지는 마시고 예. 어찌됐든 이러한 뒷조사 의혹이 있고 실제로 그 대선 당시로 돌아가 보면 네. 2012년 10월, 9월 국면으로 가 보면 기관이 네. 국가기관이 행정기관이 뭐 더 나아가서는 정보기관이 도와주지 않고서는 밝힐 수 없는 신상 명세들, 네. 신상과 관련된 어떤 아주 프라이빗한 예.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나온 흔적을 보면 예.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정원이 관계했을 가능성 어떤 의혹도 있다. 네. 그러면 지금 여론조작건, 댓글 여론조작건 그리고 NLL 대화록의 유출 또는 악마의 편집건 그리고 뒷조사건 이런 것들이 일란성 삼생아일 수도 있다라는 네.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그 얘기를 한번 좀 넘어가죠. 지금 의원님 같은 경우도 그 전에 박영선 의원이 저희와 인터뷰나 공개 방송에서 밝힌 내용하고 이제 그 일맥상통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 박영선 의원은 저희하고 인터뷰가 끝난 다음에 다시 오마이뉴스 기자와의 취재에서도 그런 언급을 했는데 이런 개연성을 언급을 했어요. 국정원에 의해서 뒷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뒷조사 결과가 박근혜 캠프 쪽으로 건네졌을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네네. 의원님도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제가 이제 박영선 의원께서 말씀하신 정도의 어떤 팩트에 대한 객관적 근거는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박영선 의원이 인터뷰한 내용들과 예. 제가 그 권영세 파일 예. 들을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또 작년에 이런저런 보도들을 네. 집중적으로 이렇게 분석과 이렇게 추적을 해보면 어떻게 이 안철수 교수가 뭐 예를 들어서 어디에 출입을 했다든지 또 뭐가 어떻다든지 또 뭐 이런 등등의 얘기들이 구체적으로 기사화됐습니다. 예. 이런 것은 국가기관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렇게 나오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일종의 의혹이라는 것이고 궁금증 또는 의문으로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문재인 의원에 대해서도 뒷조사를 그것이 어디서 했든지 간에 네. 뒷조사를 한 것 같다라고 하는 흔적이 혹시 포착이 된 게 있습니까? 뭐 집요하시네요. 예. 그 부분은 제가 미루어 짐작한데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네. 그런 개연성을 말씀드린 안철수 거고 의원도 어떤 뒷조사했으니까 같은 대선 후보급이었던 문재인 의원도 당연히 뒷조사하지 않았겠느냐 네, 이런 그런 막연한 뭐, 추정입니까? 추정입니다. 근거는 없는. 알겠습니다. 뭐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시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게 뭐 인터뷰 진행하는 사람이 숙명이니까 그건 좀 이해를 해주시고 예. 박영선 의원이 바로 그 안철수 의원에 대한 뒷조사를 언급하면서 그 팀이 있었고 그 팀 멤버 가운데 2명이 지금 박근혜 정권의 핵심 인사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뒤에 가서 또 공개 방송에서 어떤 언급을 하셨냐면 두 사람이 전부 다 청와대에 가 있다는 언급을 했어요. 예. 그 두 사람 누군지 박범계 의원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죠? 답변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그럼 이렇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이런저런 수석급 이상입니까? 아닙니까? 박영선 의원께서는 그냥 뭐 경솔하게 또는 가벼이 말씀하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나름의 근거를 갖고 계시고 네. 그 근거에 기초해서 네. 제기한 문제고 네. 매우 수상쩍은 사람들 두 분이 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자, 예스노로만 대답해 주십시오. 수석급 이상 맞죠? 여기서 확인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왜냐하면 그 박영선 의원이 핵심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핵심이라는 표현은 언론계가 기사를 쓰는 그 관행적 표현에 입각해서 본다면 보통 수석급 이상을 핵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의원님께서 알고 제가 계시다고 청와대에 있을 때는 제가 민정비서관 했는데 그 당시 저도 핵심으로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그럼 비서관급일 수도 있다는 뭐 말씀이십니까? 확인해 드린 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의원님께서 얼마 전에 이른바 권영세 파일을 또 이제 그 공개를 하셨습니다. 지금 그 내용을 그대로 보면은 권영세 주중대사가 지난해 말에 MB 정부 들어 원세훈 국정원장으로 바뀐 뒤에 대화록의 내용을 끼워 맞췄다고 했다. 이렇게 이제 그 공개를 하셨는데 이 끼워 맞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의 맥락 네, 에 대해서 사실은 몇 가지 해석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지금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원본이 있었는데 네네. 원본을 이제 발췌본으로 다시 이제 그 가공하는 과정에서 끼워 맞췄다라는 것인지 네. 아니면 원본의 그러니까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조작을 했다라는 것인지 네. 뭔지 일단 그걸 좀 그러니까 분명히 좀 해주십시오. 분명히가 되면 참 좋겠으나 네. 그러나 분명히라는 것에 근접할 수 있도록 제가 좀 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첫째는 국정원이 스스로 원본이라고 주장하는 그 전문이 예.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그 전후로 해서 네. 어떤 표현,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저는 예. 이런 식으로 자신을 이렇게 격화시켜서 표현했던 것, 저는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네. 네, 그런 측면에서 그것은 이제 날조가 돼 있는 거고요. 예. 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위원장님이라고 표현하는 것, 예. 뭐 그런 것들도 상당히 날조가 돼 있죠. 네.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이 발췌본, 요약본이라는 것이 한 5군데 정도 국면에서 등장합니다. 버전이 여러 가지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정문원 의원의 말을 빌릴 것 같으면 2009년과 2010년에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할 때의 그 버전 두 개가 네. 있고요. 그 다음에 정문원 의원인지 아니면 뭐 다른 인사인지는 모르겠으나 네. 적어도 2012년에 김무성 선대본부장 그리고 권영세 종합상황실장에게 보고할 때 쓰여졌던 그 발췌본 요약본. 예. 그리고 2012년 12월과 1월, 예. 2013년 1월 사이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검찰이 정문원 의원을 수사하면서 국정원으로부터 예, 예. 제출받았던 그 6페이지짜리 발췌본. 밀봉돼서 전달됐다.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리고 그 뒤에 남재준 국정원장에 의해서 느닷없이 까여졌을 때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이 제출받았던 8페이지짜리 발췌본.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그 서상기 위원장에게 제출했던 8페이지짜리 제일 그래도 뭐 분량이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예, 예. 이 발췌본 요약본을 보니까 그 중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분명히 사수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긴 워딩 예. 약 2페이지 분량입니다. 이것이 송두리째 빠져 있습니다. 음흠. 완전히.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워딩이 이겁니다. NLL을 바꾼다 어쩐다가 아니고 예. 남북 기본 합의의 연장선상에서 앞으로 논의해 나간다. 이 표현이 저는 예. 당시에 정상회담에서 대통령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표현이라 보고 네. 이것이야말로 NLL을 사수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의 천명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 포함해서 2페이지가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것을 악마의 편집으로 이제 명명하는데 지금 이제 원래 이제 우리 김종배 선생님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면 진본이라는 거, 원본이라는 것을 왜곡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원본의 기초에서 만든 발췌본 요약본을 왜곡했다는 것인지 두 가지 가능성은 다 남아 있다. 다 남아 있다. 그래서 그 진상을 확실하게 밝혀야 된다. 예. 이런 얘기를 좀 그런데 이제 국정원이 공개한 그 이른바 원본이라고 하는 것에 기초해서 볼 때 발췌본도 자기들 입맛에 따라서 그건 뭐 틀림없이 드러나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객관적 사실이고 사실입니다. 표현도 일부 왜곡돼 있고 날조돼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끼워 맞췄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건 몰라도 발췌본 같은 경우는 끼워 맞췄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고 드러났습니다. 그렇게. 원본이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시 또 조작이 됐느냐는 확인할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고.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 왜 그러면 발췌본을 그런 식으로 이른바 끼워 맞췄을까요? 거기에는 정치적 의도와 목적이 다분히 개입돼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제가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할 때도 네. 얼마 전에 뭐 인터뷰를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이 최초의 기획자 예. 이것을 유출하고 선거에 활용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최초의 기획자와 그 유출자는 아마도 왜곡된 어떤 편견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전문 중에 봤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만 발췌를 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라고 단정을 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을 거고요. 예. 그리고 그것이 유출이 되면서 새누리당의 주요 인사들에게 그런 인식이 공유가 됐습니다. 네. 즉 이 NLL 대화록이라는 것이 공개만 된다면 네. 된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영토선을 팔아먹은 예. 영해를 팔아먹은 반역자고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의 가치와 이념을 계승하는 뭐 친노 더 나아가서 민주당까지 괴멸적 타격을 입힐 수 있다라는 가설 네. 그러한 진단 하에 어떤 시나리오가 만들어진 거 아니냐라는 강력한 의심을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랬을 때에 그러한 기획자의 의도대로 이 발췌본과 요약본이 흘러나왔고 네. 당연히 그 발췌본은 끼워 맞힌 발췌본입니다. 네. 당연히 그 발췌본만 놓고 보면 진짜 중립적인 인사도 NLL 포기 좀 긴가민가 한데 하는 느낌이 좀 드는 부분만
남겨놓은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새누리당 선대위에서 김무성 의원의 말에 의하면 공유가 됐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김무성 의원 자신이 작년 12월 14일과 12월 18일 날 부산에서 그걸 낭독을 했습니다. 네. 그러한 편견과 어떤 그 최초의 기획의 의도가 끝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선거가 끝난 뒤에도 선거용만이 아니라 예. 집권 뒤에도 이것을 써먹겠다라는 예. 그러한 편견 하에 예. 그러한 시나리오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좀 그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의문으로 삼는 게 정문원 의원이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그걸 받고 이명박 대통령 그 하도 기가 막혀서 워딩이 그대로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다시 보고하라 해서 또 보고 2차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러면 그때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왜 NLL에 그렇게 관심이 많았고 이걸 가져오라고까지 했을까요? 적어도 그 대화록이라는 것은 만약에 이명박 대통령이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정도의 범위 내에서의 열람은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전임 대통령이 어떠한 내용의 말을 했는지를 그런 차원에서 보는 것은 저는 뭐 그냥 합법의 영역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명박 정부 때도 한번 그 남북 비밀 접촉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과 연동되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과 연동이 되어 있으면 차라리 이것은 선의로 해석할 수가 있죠. 예. 근데 2008년과 2009년 양해에 걸쳐서 예. 이것을 보고받은 것은 예. 2008년이 아니죠. 2009년과 2010년에 네네. 양해에 걸쳐서 보고받은 것은 2009년에 원세훈 국정원장이 2월에 취임하는 거와 맞아떨어집니다. 그 뒤죠. 그 뒤입니다. 예. 그러니까 원세훈 원장의 2009년 2월에 취임 예. 그리고 아시다시피 3차장 산하에 그 문제되는 심리전단의 확대 개편 예. 그리고 이 대화록의 의도적인 기밀 등급의 하향 네. 조정 예. 1급에서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예. 낮춥니다.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검토 보고서를 또 2009년에 작성을 합니다. 네. 이런 등등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또 2010년에도 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마는 반값 등록금 문건 또는 박원순 제안 문건 네네네. 그리고 지속적인 지시 강조 말씀 그리고 심리 전단에 의한 여론 조작 예. 이런 것들이 쭉 일관되게 나온 걸 보면 이것은 남북 정상회담용의 열람이 아니라 예. 특정한 정치적 목적 혹은 집권의 새누리당의 어떤 재집권을 도와주려는 의도하에서 본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이겁니다. 근데 새누리당의 재집권을 위해서라고 보기에는 타이밍이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이 서울중앙지검이 원세훈 원장에 대한 그 선거법 위반 기소 내용을 보면 네. 이 지시 강조 말씀이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던 작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예. 이미 지방선거 이전 예. 2010년에 지방선거 치러졌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 이전인 2009년에 원세훈 원장이 취임해서 촛불에 완전히 아뜨거라 싶어가지고 이렇게 국정 운영을 하다가는 완전히 식물 정권이 되겠다라는 그런 각성하에 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목표와 계획 하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아하. 2009년도부터 일어나는 거죠. 지방선거 전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따지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좀 그렇게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고. 그것이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궁금한 게 뭐냐면 그 의원님께서 최초로 공개했던 권영세 이 녹취 파일에 따르면 집권하면 NLL을 깐다. 네. 이 대목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될 게 집권하면이라고 하는 바로 이건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전이라면 그러니까 그것이 옳든 그러든 이해를 하겠죠. 선거용이고 일단 선거에서 이기고 봐야 되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까자. 이렇게 이해하면 쉬워요. 그런데 집권하면 아닙니까? 집권하면 왜 깐까? 이게 사실은 이 의문부터가 이제 풀려야 되는 부분인데 저도 궁금합니다. 이게 네. 컨틴전시 플랜이라고 하는 것들이 비상계획을 지금 민주당은 장기집권 플랜으로 해석을 하고 계십니다. 네. 이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장기 집권 차원에서 그러면 집권하면 까겠다 이렇게 지금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컨틴전시 플랜이라는 것은 이제 녹취록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네. 그다음 집권하면 까고도 이제 녹취록에 나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권의 주요 인사들에게는 어떠한 편견이 있었냐면은 지금도 그것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NLL 대화록을 까면 네. 그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분명히 영해선을 포기했다. 예. 라는 이러한 편견, 예. 이러한 얼토당토하는 편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불식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까게 되면 누가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느냐 민주당입니다. 또 민주당 내에서도 뭐 저는 그런 세력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만은 어찌됐든 노무현 대통령을 따르고 그 이념을 계승하려고 하는 문재인 의원과 친노 예, 세력이 뭐 이런 예, 예. 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이런 세력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 그런 버전이 하나 있고요. 네. 다른 버전은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느닷없이 20년은 집권을 해야 된다는 예, 얘기를 했습니다. 예. 처음에는 10년,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말 끝내고 나서도 10년은 집권해야 된다. 더 나가서 최근에는 20년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의미심장한 대목은 강창희 국회의장께서 지난 재헌절 때 느닷없이 개헌을 공론화해서 마무리 져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저는 이 대목에서 뭐 자라보고 놀란 것은 뭐 소뚜껑 보고 놀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컨틴전시 플랜은 장기 집권 시나리오이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는 편견, NLL 폭이라는 편견이 깊게 깔려 있고 남재정 국정원장에 의한 느닷없는 두 차례의 불법 공개 이것이 맞아 떨어지고 개헌 문제. 그랬을 때 민주당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면서 어떤 개헌을 유도하고 그렇게 되면 일본의 자민당 정권과 같은 것을 가상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내각제 구성에 깔려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장기 집권 차원에서 내각제 개헌. 저는 중임제 개헌이라는 어떤 시나리오가 있지 않을까. 대통령 중임제. 중임제 개헌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는 분권형 개헌을 통해서 거기에 동의하는 일부의 어떤 국회의원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정밀한 것까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개헌을 하나의 매개로 삼고 있다는 건 그런데 틀림없는 좀 객관에서 보면 사실 강창희 국회의장이 개헌을 언급한 것에 그렇게 많은 의미를 둘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역대 국회의장들을 보면은 다 개헌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관례적인 그냥 언급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이해는 합니다만은 네. 우리로서는 지금 새가슴처럼 돼 있는데 거기에 지금 이렇게 놀랬길 만한 얘기를 하시니까 경천동지할 해석으로 저는 보는 또 거죠. 하나가 그 네. 권영세 의원이 음식점에서 이야기했다는 그 시점이 12월 10일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그때로 돌아가 보면은 말 그대로 박빙의 승부. 그래서 새누리당 안에서 제 기억으로는 위기감이 계속 이제 퍼지고 있다. 이러다가 뒤집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지금 다급한 상황에서 집권 이후에 장기 집권 플랜까지 모색을 하고 짤 계제가 됐을까? 네. 당시로 돌아가서 본다면 네.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그것이 과도한 해석은 아닐까라고 하는 반문도 성립이 되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재밌는 얘기는요. 네. 12월 10일 그 대화록 그 녹취록의 그 시점은 소위 저희들이 얘기하는 그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 전입니까? 골든 크로스는 12월 14일 날 일부 조사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네. 한국일보 보도 예, 예. 12월 14일이고요. 예, 예. 그다음에 문제의 12월 16일에 경찰청에 의한 허위 수사 결과 발표가 이제 결정타를 매긴 거거든요. 네. 그래서 12월 10일은 적어도 5% 정도, 예. 4 내지 5% 정도 박근혜 후보가 앞서고 있는 상황이었고 예. 권영세 실장도 당시 그렇게 인식을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의도 정치권은 참 말이 많은 동네입니다. 네네. 의원님께서 뭐 직접 겪어보셨겠지만 그래서 A 의원 만나서 듣는 얘기하고 B 의원 만나서 듣는 얘기가 다른 경우도 허다하게 나타납니다. 네네. 자 그러면 물론 당시에 캠프 종합상황실장이라고는 중요한 직책이 있었기는 했지만 권영세 의원, 그러니까 그 당시 실장 한 사람의 그 일방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네. 형식적으로는. 네. 근데 그것이 당시 여권 전체의 거대한 음모로 확장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나 근거나 이런 게 충분히 확보될 때만 성립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입니다. 예. 그게 어떤 겁니까? 지금까지 정리를 해드린 바와 같이 어쩌면은 그 녹취록에 있는 내용처럼 전혀 예상치 못하게 집권 이후인 6월 20일, 6월 24일 두 날에 걸쳐서 남재준 국정원장에 의해서 말 그대로 대화록이 네. 까여졌습니다. 네. 그리고 그 뒤로 지금까지 대화록 국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국정조사에 대한 물타기라고 국민 대중들은 그렇게 생각을 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일란성 삼생아, 일란성 쌍생아의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국정원으로 시작해서 국정원으로 끝나는 네. 지금 원웨이가 밝혀졌습니다. 예. 현재
대통령 기록관에는 대화록이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유일하게 보존하고 있고 보관하고 있는 데는 국정원뿐입니다. 네. 국정원에서 리크가 되지 않으면 이것이 발설되지 않으면 해석할 길이 없는 겁니다. 네. 그랬을 때 그것과 남재정 원장에 의한 이것이 연동되어 있다는 거고요. 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단순한 권영세 대사 한 사람만이 아니고 12월 16일에 정오에 네. 그 경찰청에 의해 뭐 그 전날부터 12월 15일부터 서울 경찰청 디지털 분석팀에서 속속들이 문제의 댓글들을 다 확인해 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네. 복원을 다 시키고 있었고요. 예. 그래서 나올 때마다 뭐 환호를 지르고 뭐 삼겹살 사라는 둥 뭐 예, 이렇게 예. 자기들끼리 자화자찬을 하고 하다가 예. 그런 것이 갑자기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예. 터닝 포인트가 어느 시점이냐면 12월 16일 오전 10시부터 11시 사이입니다. 어허. 그러고 나서 오전 그 오찬을 김무성 의원이 출입 기자들하고 오찬을 합니다. 예. 여기서 하신 말씀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네네네. 뭐 첫째는 댓글이 없다는 정보가 들어오고 있다. 놀라운 일입니다. 두 번째는 수사 결과 발표하라고 촉구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의 분위기가 180도 뒤바뀐 1시간 뒤에 열린 오찬 모임에서 오찬 김무성 당시 본부장이 그런 이야기를 그런 하는 얘기를 거죠. 합니다. 예, 예. 그리고 선대 본부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마치 그 촉구에 화답을 하듯이 그날 바로 밤 11시에 속보로 보도자료가 댓글이 없다라는 보도자료가 나가는 겁니다. 네. 그리고 다음 날 권영세 대사가 12월 17일 날 자기 트위터에 민주당이 이거 수사 결과 발표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불성설이죠. 그러면서 마치 이 수사 결과 발표를 당연시하고 예견한 것처럼 그런 트위터의 내용이 나옵니다. 네. 더 나가서 12월 18일에 모 라디오와의 인터뷰, 이건 뭐 선거 하루 전날입니다.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 저희들 이번 국정원 댓글 사건의 내부 신고자, 공익 신고자에 해당하는 국정원 전직 직원 김모 씨에 대한 얘기를 소상하게 합니다. 그래요? 이것은 당시로서는 수사도 아직 되지 않은 시점이거든요.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예. 국정원에서 가르쳐 주지 않았으면, 국정원과 대화를 나누지 않았으면 알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김무성, 권영세 이 두 분의 지위, 그리고 12월 15일, 16일, 17일, 18일 나흘 동안 있었던 이 두 분의 언동, 그리고 12월 16일 날 김용판 서울청장과 국정원의 2차장 산하의 박원동 국익전략실장 간의 통화 내용, 이걸 종합을 해보면 커다란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는 그러니까 거죠. 이제 그거 지금 말씀이 지금까지 제기됐던 박근혜 캠프 그다음에 그 서울경찰청 국정원 간의 이른바 삼각 커넥션 네. 하에서 이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간의 의혹을 지금 다시 한번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걸로니까 저는 좀 이해를 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죠. 이게 집권 후에 까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장기 집권 차원이었고, 그러면 그 대상이 누구냐? 문재인 의원과 그 친노 세력이다. 이렇게 이제 가설을 세우면 민주당이겠죠. 예, 물론. 네네. 근데 여기에는 그렇다면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간에 이제 일종의 음모설이 나왔었었는데 그게 뭐냐면 여권은 국가기록원 대통령 기록관에 대화록이 없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덫을 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음모설이 제기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 시각에 의원님도 동의를 하십니까? 이런 분석에? 올 2월에 네. 서울중앙지검 공안부가 예. 정문원 의원을 무혐의 하면서 예. 그 무혐의 결정문과 수사 결과를 발표문이 있습니다. 예. 그 수사 결과 발표문에 의하면 예. 조명균 전 대통령 비서관도 소환해서 조사했고 네. 국정원 관계자도 조사했고 네. 여기서 중요한 대목입니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도 조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국가기록원의 어느 급입니까? 소환된 사람. 그것은 신상이 안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국가기록원 관계자 담당자를 왜 조사했는가. 예. 저는 이 대목이 굉장히 예. 중요한 대목이라고 봅니다. 이 기록물의 성격이 대통령 기록물인지 공공기록물인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국가기록원 담당자는 그냥 관리 주체일 뿐이지 법률적 성격을 소명해 줄 수 있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죠. 학자를 부르거나 관계 전문가를 부르는 것이 맞지요. 네. 국가기록원 관계자를 불렀다는 것은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했을 가능성이 높다. 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예. 가능성입니다. 예. 단정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D일보, 예. 제2일보에 거의 경마식으로 그 당시 수사했던 오늘도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늘도 나왔습니다. 중앙일보에 오늘도 의해서. 나왔습니다. 예, 예. 거의 기밀, 수사 기밀이 거의 경마식으로 지금 유출되고 있고 토끼몰이 하듯이 지금 지금 뭐 문재인 후보나 네. 또 그 당시의 관계자들, 뭐 대통령 기록관의 관장이나 또는 뭐 비서관들을 지금 토끼몰이 하듯이 일방적으로 이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뭐 사회자께서 하신 질문 충분히 뭐 단정은 질 수는 없으나 충분히 이러한 양 행태를 보면은 적어도 검찰은 무언가가 알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의문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럼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릴게요. 국가기록원 관계자가 검찰에 소환돼서 가서 있다 없다를 만약에 얘기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네. 근데 이 이야기가 성립이 되려면 국가기록원 안에 그것도 봉인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봉인이 되어 있는 게 되면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국가기록원 관계자라 해서 거기에 이게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물론입니다. 알 수가 없는 게 맞는 거죠. 물론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러니까 여기에 강한 지금 그 의심을 하시는 이유는 홍영표 의원이 그 전에 이제 그 공개를 했던 이지원 사본의 봉인이 해제가 되고 물론입니다. 2번 접속한 흔적이 나왔다. 바로 이것 때문입니까? 그것도 물론 있고요. 예. 이지원에서 반환받아서 봉인된 상태로 갖고 있는 것을 2번 로그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구체적으로 더 집중적으로 그 당의 문서까지 도달했는지는 저희들이 지금 검증할 길은 없습니다. 그거는 그렇죠. 문제 제기를 해놓고 있는 상태죠. 예. 그것뿐만 아니라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 2월에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를 내리는데 왜 국가기록원 관계자를 조사했는가. 예. 이 점에 대해서는 아마 검찰은 뭐 기록물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얘기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전문가를 불러서 할 일이지 보관의 주체에 불과한 기록원 담당자를 조사할 이유가 없는 거죠. 네. 예, 그런 측면에서 매우 참 최악의 이 가정이긴 합니다만 매우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그러면 자 여기서 이것도 근데 이 맥락이 대단히 중요한 게 지금 여야가 그러니까 의원께서도 열람위원 아니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야가 합의한 것은 찾지 못했다지 없다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최종적으로는 뭐 없다라고는 뭐 최종적으로 그러면 최종적으로 없다로 판단을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없다. 예. 없다. 예. 그러면 지금 동아일보가 이제 그 전에 조명균 전 비서관이 가서 노무현 대통령의 삭제 지시를 했다고 보도를 했고 네. 오늘 또 중앙일보는 거기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지시를 받은 조명균 전 비서관이 실무진에게 또 지시를 했다. 보도까지 했고 중앙일보의 그 표현을 보면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네. 이 사실이 확인됐다고까지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진술서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보도의 그 표현만 놓고 보면 당시 조명균 전 비서관에 대한 검찰 조사 그 진술서가 유출됐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기자가 봤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기사의 표현대로 본다면 그러면 노무현 재단이나 이런 데서 반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조명균 전 비서관은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예. 그럼 뭐가 맞는 겁니까?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 수사 기밀이 이렇게 특정한 어떤 수사의 결과를 네. 저는 예정해 놓고 예. 또는 특정한 수사 목적을 갖고 있는 상태로 네. 저는 이것이 유출이 되고 누설이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예. 이 정문원 의원을 무혐의하면서 당시에 수사했던 내용들, 예. 조명균 비서관이 어떻게 진술했는지는 저는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지금 동아일보와 중앙일보가 지금 뭐 거의 한 달째 보도를 예. 하고, 뭐 예. 한 2주째, 예. 2, 3주째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해 줄 수 있는 곳이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검찰밖에 없죠.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예. 조사한 사람만이 알고 있는 내용을 네.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경마식으로 보도된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일이고 그것은 지금 첫 번째 질문. 그러면 적어도 올 2월에는 검찰은 대화록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알았다라는 거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의문을 제시할 수 있고 만약 그렇다면 정권이 누구 정권입니까? MB 정권과 박근혜 정권이거든요. 예. 이런 정권에서 적어도 집권당에도 이것이 공유된 거 아니냐라는 합리적 의심과 추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게 바로 이제 음모설의 핵심인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앞으로 이 NLL 문제에 대한 수사를 네. 검찰이 할 것이냐 특검이 할 것이냐 당연히 이 문제로 넘어가야 되는 그렇습니다. 건데 예. 그 질문을 드리기 전에 한 번만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드린 질문은 네네. 검찰이 지금 동아일보나 중앙일보 기자를 상대로 그것을 흘렸든 뭐를 했든 하더라도 네. 노무현 재단은 조명균 비서관이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지만 네.
두 언론의 보도는 그렇게 진술을 했다. 나아가서 조명균 전 비서관이 실무진한테 지시까지 했다고 보도가 나오고 검찰이 그걸 흘렸다라면 네. 조명균 전 비서관이 검찰에 불려가서 그런 진술을 한 건 사실이라고 봐야 될 수도 있지 않느냐. 네. 저는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워낙 여러 번에 걸쳐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또 더더군다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엊그저께 법무부 기관 보고에서 김 전 의원의 질문에 오전과 오후에 알쏭달쏭한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을 종합을 해보면 적어도 수사 자료에는 조명균 비서관이 그와 유사한 진술을 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추정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너무나 여러 번 걸쳐서 지금 그러니까요. 뭐 동아일보가 2번 했고요. 중앙일보가 2번 했고 오늘까지는 지금 나와 있습니다. 거기다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진술 태도 이걸 종합을 해보면 전혀 사실무근이다. 그러한 진술을 하지 않았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제가 확인해드릴 방법은 없습니다. 물론이죠. 추정일 뿐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수사 주체 얘기를 한번 좀 넘어가 보죠. 검찰은 수사 주체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이시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리면 검찰이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찰도 정치적 중립성에서 일탈을 해가지고 지금 여권하고 손을 잡고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으니까 검찰은 수사 주체가 될 수도 없다. 뭐 단정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특검으로 가는 것이 논리적인 귀결이라 하더라도 여기서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새누리가 받겠습니까? 특검론의 이론적 타당성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처럼 이미 서울중앙지검 공안부가 이미 무혐의를 내린 사건입니다. 그렇죠. 의회에는 일사부재의 원칙이 있고요. 법원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습니다. 한 번 무혐의를 내린 검찰이 또 지금 같은 수사부가 또 보고 있습니다. 또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정하게 수사할 수 없는 것이다. 별건으로 볼 여지는 없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상당 부분 중복이 되죠. 상당 부분 중복이 되기 때문에 별건이라 보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일단 그 바이어스가 있기 때문에 편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회피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고요. 일사부재의 원칙. 두 번째는 지금처럼 흘리고 토끼몰이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곤란하다. 뭐 특정한 목적과 어떤 특정한 결론을 갖고서 이미 예단을 하고서 수사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 의심의 흔적들이 너무 많다. 세 번째는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검찰을 위해서도 저는 특검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최동욱 검찰이 비교적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원세훈 김용판 수사 잘 한 겁니다. 전두환 지금 뭐 저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두환 더군다나.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중립성을 위해서도 이것은 정치적 사건입니다. 뭔 얘기냐면 대화력과 관련된 것은 노무현 대통령과도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무현 그 이명박 대통령이 2번에 걸쳐서 보고를 받았다는 거고요. 거기서 비롯돼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과도 관계가 있고 또 대통령이 대신 박근혜 후보 선대위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럼 현직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과도 무관한 일이 아닙니다. 3대에 걸친 대통령과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로 여야가 합의된 중립적인 인사로 하여금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특검을 통해서 보는 것이 맞지 검찰을 위해서도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는 방법이다. 여기에 검찰이 손을 대면 오히려 정말 검찰의 중립성이 훼손될 여지가 있다. 의원님의 말씀은 상당히 논리적 타당성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항상 그럼 논리에 귀의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오히려 논리보다는 정치적 유불리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국민들 적어도 저는 중간 계층의 중도적 입장에 있는 국민들이 거센 민심의 이반을 목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 말이 논리적 타당성이 있을 겁니다. 있다고 지금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한쪽으로는 지금 대화록의 실종건을 지금 열심히 수사하고 출국 금지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저희들이 뭐 김무성, 정문원, 뭐 권영세 이분들 고발한 지가 이미 꽤 오래됐고요. 또 남재준 현 국정원장도 여러 차례 걸쳐 고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정말로 이것을 검찰이 지금 이제 와서 뭐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은 오히려 여론에 거센 역풍을 맞을 것이다. 제가 대놓고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국정조사 솔직히 민주당 끌려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고육지책입니다. 네, 고육지책이든 뭐든지 간에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볼 때는. 뭐 비판은 뭐 달게 받겠습니다. 근데 특검 관철시킬 힘이 민주당한테 있겠습니까? 까놓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트위터에 거의 매일같이 마지막 문장에는 진상규명 특검 수용으로 이렇게 네. 쓰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바로 이 부분에 네. 모든 전력을 저는 집중해야 된다. 저는 뭐 일개 한 국회의원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뭐 네. 민주당의 법률위원장이기는 합니다만 네. 저는 대표께도 원내대표께도 기회 있을 때마다 이것을 뭐 강조드리고 예. 그렇게 또 설득도 하고 뭐 예.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전병헌 원내대표가 특검 얘기를 처음 얘기했고요. 예. 저는 조만간 김한길 대표님도 뭐 적어도 상당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실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네. 그렇게 됐을 때 적어도 특검의 주장은 예. 합리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예. 민주당이 이 부분에 천착한다면 예. 저는 상당한 성과가 있을 거로 기대합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그 지금 여야 대표가 만나서 NLL 그 출구를 모색을 하려고 한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물론 수사는 별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하지만 출구를 찾는다라고 해서 이제는 NLL 뭐 하니까 대충 퉁치고 가자라고 하는 심리가 여기는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이렇게 본다면 지도부가 여기에 힘을 싣겠습니까? 일단 이전부터 좀 대답을 해 주십시오. 불발됐잖아요. 네. 만나기로 했다가 불발되신 예, 예. 건데 저는 뭐 그러한 뭐 퉁치고 간다는 측면에서의 불발이라기보다는 다른 측면 예를 들어서 대화록 사전 사후문서의 열람과 또 국정원에 보관 중인 대통령 그 음원 대화록의 음원을 공개할 건가 뭐 예. 이런 측면에서 상당한 의견차가 있기 때문에 예. 결렬이 된 것으로 보고 오히려 반대의 측면 국정조사를 좀 충실하게 하자 또 국정원의 개혁을 위한 어떤 준비를 하자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의견 접근을 전 받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는 이 특검 관찰에 당력을 집중시켜야 된다, 화력을 집중시켜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화력을 집중시키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일각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국정조사에 계속 끌려다니는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차라리 장애로 나가서 국민과 결합해서 네. 새누리당을 압박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 그래서 끌려다녔다 이런 이야기,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검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그런 어떤 장외투쟁까지 병행을 불사를 해야 된다고 의원님은 보시는 겁니까? 이미 민주당 지도부는 뭐 김한길 대표님의 말씀을 비유하더라도 개별 의원들이 이 시청 앞 광장이나 전국에서 일어나는 촛불 집회에 참여하는 걸 허락하고 있고 또 뭐 격려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저부터도 네. 이번 주말에 이루어질 시청 앞 광장 촛불 집회에 참여를 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조금 더 확대해가는 분위기고요. 네. 조직적으로 민주당이 장외로 갈 것인가. 저는 그것은 이번 국정조사는 어찌됐든 저는 작은 성과라도 살려서 끝까지 가는 것이 저는 옳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거와 함께 장외 문제도 함께 병행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민주당이 당력을 모아서 장외로 갈 건가. 이 부분은 국정조사 전후에 결국은 문제가 8월 15일 이후에 당 차원에서 모색을 하더라도 그때 하게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을 제가 너무 괴롭혀드리고 있습니다. 50분, 많이 괴롭혔습니다. 50분 가까이 인터뷰를 왜냐하면 여쭤볼 게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내드리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만 더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네. 지금 이른바 권영세 파일과 관련해서 찔끔찔끔 흘러나오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네이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오마이뉴스 얘기도 있다고 그러고 MBN 얘기도 있다고 했습니다. 자, 조금만 진전을 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자, 손봐야 된다라는 겁니까? 얘기는- 예순으로만 대답해 주십시오. 자, 오마이뉴스 손봐야 된다라는 거였습니까? 그 얘기는 다음 기회가 다음에 제가 이제 이 녹취록의 제보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워낙 지금 사실 뭐 이 막말 논쟁도 막말 이 싸움도 제가 그 2차 공개를 한 뒤에 결국 예. 박영선 위원장과 예, 저를 예. 집중적으로 새누리당 의원들이 공격을 하면서 생겼던 일이거든요. 네. 그만큼 저분들이 예민해 있는 거죠. 예. 예민해 할 만한 일들입니다. 이미 공개된 것도 그렇고 네. 나머지 부분들도 그런 거거든요. 뭐 네이버 얘기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네. 그랬을 때 지금으로서는 참 굉장히 여러 가지 숙고를 해야 될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자, 네, 그런 점을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국민들은 많이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갖고 있는데 안 까냐, 찔끔찔끔하냐, 이렇게 이제 그 속 터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국민이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예, 여러 가지로 뭐 알고 계시죠? 답답함을 자, 그러면 해소시켜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8월 15일에 국정조사 특위 활동 시한이 끝나고 나서 민주당이 앞으로 이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터닝 포인트가 그때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 만약에 대여 투쟁 강도를 확 올려버린다 수위를 이때는 그렇다면 좀 더 전면적으로까지는 못 간다 하더라도 훨씬 더 많이 녹취 파일 내용을 공개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뭐 아직까지 깊이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계속 피해가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는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냉철한 분석, 깊이 있는 통찰로 우리 사회 현안을 털어드립니다. 네, 화요일의 고정 코너입니다. 마이너 분투기 시간인데요. 주인공입니다. 육체파 지식노동자 김남훈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남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가 이제 지난주에 네, 오마이뉴스 이탈남을 통해서 강연을 한건 수주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네, 아니 이런 상서로운 조짐이 왜요? 또 연락이 왔습니다. 요번에 어디서? 모처에서 또 연락이 와서 이탈남을 잘 듣고 있는 애청자인데, 김남훈 씨를 모시고 싶다. 오. 이런 연락이 와서, 어. 이야, 이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팟캐스트 오마이뉴스 이탈남에 출연한 이 보람이 있구나. 왜 언제나 아오지라며? 아, 무슨 말씀이세요? 저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어허. 없어요. 무슨 정치인이 이렇게 말을 바꿔? 예, 아닙니다. 그래요? 정말 그 귀사의 강연장에 하반신 마비를 극복하고 일본 DDT 14대 헤비급 챔피언에 오른 8권의 책을 낸 육체파 지식인 노동자 불러주십시오. 저렴한 가격에 출동 가능하니까 네이버에서 김나무 치시면 메일 주소 나옵니다. 강연 요청 쇄도하니까 출연료는 안 드려도 되겠네. 아이, 그런 게 아니고 제가 그래서 다 김종배 선생님 팬분들이시잖아요. 이 라디오 이 팟캐스트를 들으시니까 예. 그래서 제가 저서를 구매를 해서 사인을 받아서 가져가려고요. 그 좋네. 네, 그러니까요. 아, 좋네요. 여러분 강연 요청 좀 많이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네. 2권에서 10권 정도씩 사업하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2권이었어? 이거 2권에서 10권 정도씩. 예. 아. 상황에 봐서. 강연료에 따라서. 강연료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주제로 갈까요? 예, 오늘은요. 사실 그 지난 대선 때 일이죠. 예. 새누리당 김성주 공동 선거대책위원장 그 예, 당시에 예. 이제 김성주 회장님께서 진생 쿠키 발언을 해서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요. 예. 예. 그 20대 일자리 창출 문제를 제발 국내에서만 보지 말라면서 IT 시대에는 어마어마한 가상 세계 안에 어마어마한 창업거리와 일자리가 있다. 한국에 훈련된 인원들이 일할 게 너무 많은데 너무 스스로 일자리를 안 찾고 불평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면서 네. 이 여성들이 육아 때문에 일을 못 한다는데 나는 진생 쿠키, 그러니까 인삼으로 만든 쿠키를 만들어서 예. 전 세계에 구글에다 광고를 걸면은 전 세계에 팔 수 있다. 왜 그렇게 안 하느냐? 예, 이런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일단 본인부터 해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그 쇼핑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쇼핑몰. 네. 그 통계청에 따르면 2012년 연간 전자상거래 총거래액은 1,144조 원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죠. 근데 사실 여기에는 그 이제 기업 간 상거래, 네. 정부 상거래 이런 것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다 빼면은 이제 사이버 쇼핑으로 한정하면 32조 정도가 되고요. 그래도 32조. 예. 와, 어마어마한. 그렇죠. 규모네. 예. 2011년도에 29조였으니까 이제 예. 3조 이상 예. 성장을 한 거죠. 오. 그러다 보니까 이 온라인 쇼핑몰에 이 김성주 회장님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다가 발을 담그면 돈 냄새 좀 맞지 않을까 해서 이제 들어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죠. 김남훈 씨도 해봤어요? 해봤죠. 아이고, 네. 왜 말끝이 또 흐려져? 또 망했어? 망했으니까 제가 그 네이버에 클릭 초이스라고 광고 시스템이 있는데요. 네. 제가 광고주 계정을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아, 6년 뭐? 전에 망했는데. 품목이 뭐였어요? 품목이요? 건강 제품, 건강 관련 용품. 건강식품 이런 거? 네. 오. 그런 거 했었고요. 네. 오늘 오래간만에 계정 열어보니까 9,080원 잔액 아직 남아있더라고요. 이게 그나마 장사가 잘 되는 쇼핑몰은 광고 클릭 어쨌든 계속 눌러지니까 이 광고비가 소진이 되잖아요. 얼마나 장사가 안 됐으면 몇 달이나 운영했어요?
그러다 2년 운영했죠. 오, 2년이면 그래도 네. 많이 버틴 거네. 그렇죠. 오, 초기 자본금이 얼마였어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시는 게 쇼핑몰을 시작할 때 그 비용이 적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많이 하죠. 네, 실제로 적긴 적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물건을 판다고 했을 때 만약 오프라인에서 장사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임대료, 시설비 막 이런 게 그렇지, 들어가겠죠. 그렇지. 건물주가 아니라면. 앞서 골목 카페, 골목 빵집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시내 역세권에서 일을 할 경우에는 뭐 기본적으로 몇 천만 원대 보증금과 그렇죠. 몇 천만 원대 권리금, 거기다가 또 임대료. 인테리어 비용, 임대료. 네, 억 단위 들어가죠. 또 그렇죠, 인테리어는. 그렇죠. 그렇게 하지만 쇼핑몰은 그런 게 안 들어가니까. 그렇지. 예를 들면은요. 쇼핑몰 호스팅 비용을 일단 뭐 5만 원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 예, 5만 원으로 시작을 하고 신용카드 결제 이제 보증금 예. PG사에 내는 게 한 20만 원 정도 되고요. 아. 보증보험료 4만 원, 통신 판매 면회세 4만 5천 원에다가 뭐 기타 이제 뭐 내가 내 방 살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가 안 들겠고 예. 여기에다 물량 확보 초기 비용 예. 이런 것만 하면은 초도 물량 확보 비용 뺀다고 한다면 거의 한 35만 원, 40만 원대 내 쇼핑몰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아, 그거밖에 안 들어요? 네, 오, 초기 물량 매입비 빼고. 매입비 빼고. 오, 나도 하나 해볼까? 네. 나도 해볼까 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게 헬게이트가 열리는 단초가 되는 거죠. 지옥으로 가는 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는 자, 겁니다. 그러면 어렵게 가지 말고 김남은 씨는 왜 망했어요? 제가 왜 망했는지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뭉글뭉글하게 끌어올리면서. 저는- 왜 저는 이렇게 초기에 쉽게 보냐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음. 제가 맨 처음에 쇼핑몰 만든다고 했을 때 일단 교육을 받으러 갑니다. 쇼핑몰 호스트 업체에서 교육도 하는데요. 40만 원 정도 내면은 월 4회 정도 교육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걸 꼭 거기서. 받아야 돼요? 받는 게 좋죠, 기본적으로. 근데 그걸 받으면 내가 모든 걸 다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이렇게 사진 찍어서 포토샵 처리하고 올리면 되는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뭐든지 내가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쇼핑몰도 결국 인테리어가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아. 어떤 매장에 들어갔을 때 커피를 마신다고 했을 때 사실 길거리 커피랑 편의점 커피랑 역세권에 있는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랑 보통 사람들은 맛은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이른바 이제 그 파는 품목의 그 화면바를 높이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스튜디오 같은 게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런 것처럼 고도의 사진 촬영 작업과 이미지 처리 작업, 예. 또 홈페이지도 직관성이랄까 이미지, 컨텐츠를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제작을 해야 되는데 예. 이게 결국은 외주 비용이 또 발생을 하죠. 아. 본인이 해서는 그야말로 대학교 홈페이지 제작 실습, 교양 실습으로 15,000원 내고 만든 것 같은 그런 쇼핑몰이 나옵니다. 본인이 봐도 의심스러워요. 거긴 그 사이트 딱 들어갔는데 영 구리면 네. 안 사게 되죠. 그렇죠. 그럼 10초 만에 밖으로 나오게 되죠. 그렇죠. 네. 어.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만들어도 되고요. 예. 또 하나 뭐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진 촬영도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진 촬영 이 DSLR 보급률이 전 세계 최고고요. DSLR 카메라로 셀카를 찍는 전 세계 유일한 민족이에요.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네. 다른 나라 유럽 이런 데 가보면 다 똑딱이 들고 다닌다고. 똑딱이 들거나 핸드폰으로 찍는데 그 큰 망원 렌즈를 들고 다니고요. 예. 신혼여행지 가면은 삼각대를 갖고 옵니다. 이 해외 휴양지 가면은 예. 외국 분들은 그냥 슬리퍼에 예. 티셔츠에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예. 카메라 똑딱이에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DSLR과 똑딱이야 방수용 카메라와 다 들고 간 상태에서 삼각대를 설치하고 거의 이제 뭐랄까요 그 무슨 파리 오띠뚜 꾸르뚜 뭐 이런 거 패션스 하듯이 아니 그 정도로 사진기하고 친한데 네. 왜 또 사진을 못 찍는 거예요 그러면? 왜냐하면요 그만큼 사진에 대한 쇼핑몰 콘텐츠에서 사진에 대한 어떤 그 난이도가 그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아 그러면 예를 내가 찍어도 이만큼 나오는데 어떤 한 제품 있는 걸 어떤 각도에서 어떻게 네. 찍느냐에 따라서 네. 이 제품빨이 달라지는 완전 거예요? 달라지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사진 촬영 작업도 있고 네. 또 하나 의류 쇼핑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사계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달 놓치면 재고가 돼요. 2월 상품이 돼 버립니다. 제가 볼 때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그러니까 이 계절로 줄어들 그렇죠. 것 같아요. 5월, 6월 달에 겨울 제품 준비해서 7, 8월에 팔아야 되는데 이때 한 달 놓치면은 그냥 바로 가을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가을 넘어가면 우리나라 가을 또 짧잖아요. 가을 살짝 넘어가면 바로 또 겨울을 또 준비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계절 회전이 빠르다 보니까 실제로 사진을 찍고 이미지 처리를 하는 이 작업에서 어유 이건 만만치 않구나 하면서 털썩 주저앉는 분들이 많고요. 아, 시간 싸움이네. 네, 시간 싸움이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역시나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홍보죠.
그렇죠. 인터넷 광고. 그렇죠. 네. 기본 중에 기본인데 제일 어려운 게 그거예요. 제일 어려운 거죠. 예. 예를 들어서 포털 사이트에서 꽃배달이라고 검색을 하면요. 화면에 광고가 10개에서 15개 정도가 배치가 됩니다. 뭐 프리미엄 링크 이런 식으로 네. 해가지고 예. 물론 여기서 배치되기 위해서는 뭐랄까요? 돈을 가장 많이 낸 얼마쯤 내요, 진짜? 입찰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맨 윗줄에 올라가려면 얼마? 맨 윗줄이요. 예. 예를 들어서 5월 달이나 발렌타인데이 때 꽃배달 같은 꽃바구니 같은 클릭은요. 예. 한 클릭에 3만 원에서 5만 원까지도 갑니다. 포털에 내는 돈이 예. 한 클릭에. 한 클릭에? 한 클릭에. 근데 꽃바구니 하나에 4만 8천 원 하잖아요. 5만 5천 원. 뭐나 뭐 되지 그럼? 그러니까 여기 3명 있잖아요. PD님이랑 선생님이랑 저랑 3명 있는데 둘이서 10번씩 누르면은 셋이서 10번씩 누르면요. 얼마입니까? 한 사람당 30만 원이고 10번씩 누르면 이제 아니 300만 원이 나가는 클릭했다고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거. 그렇죠. 야, 그거 너무 폭리 아니에요, 그거? 포털에서? 근데 현재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 나오고 있죠. 요즘 사실 가장 핫한 검색어가 바로 ADHD예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예. 이게 뭐냐면은 아이들이 네, 맞아요.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좀 슬픈 단면이죠. 어. 이 ADHD 같은 경우는요. 검색 단어 현재 제가 오늘 아침에 그 광고주 계정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33,955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명이 클릭하면 33,955원이 바로 통장에서 빠져나간다고 통보가 들어오는 거죠. 예. 그래서 현재 경쟁 상황을 보니까 32개 병원이 경쟁 중이고요. 소아정신과는 14,727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누르는데 돈이 나가는 거고 이걸 막기 위해서 부정클릭 방지 서비스를 해주는 업체가 있어요. 예. 근데 웃긴 거는 부정클릭을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니까 부정클릭은 1,331원, 부정클릭 방지는 1,571원, 17개 업체가 또 경쟁 중에 있습니다. 뭐야? 그래서 요즘 나오는 말 중에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예. 부당하게 잘렸을 경우 예. 가장 확실한 복수 방법은 사이트에 광고 키워드 링크를 알아낸 다음에 그거를 계속 누르는 거. 일단 내가 10번 누르면은 예, 몇만 원 빠져나겠죠? 야, 친구들한테 근데 보내가지고 또 10번 눌러라. 10번 클릭당 눌러라. 얼마씩 포털이 가져간다라고 하는 거 너무 심하다 그거는. 진짜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예. 뭐냐면 어차피 내가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예. 포털 사이트에 광고하는 걸 이해를 하는데 이 상위 링크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런 검색비가 어마어마하게 비용이 나가니까. 예. 또 하나 문제가 있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정말 정보가 안 나고 광고의 홍수 속에서 내가 찾아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포털 사이트에서 맛집 치면은 뭐 아구탕 맛집 치면 정말 아구탕 맛집으로 평가받은 데가 위로 올라간 게 아니라 광고를 많이 하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뭐 소셜 마케팅 뭐 이제 뭐 이슈 마케팅이라고 해가지고 파워 블로거들랑 연계한 그런 집들이 다 상위로 노출이 되고 진짜 유저들이 올린 참 정보는 검색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홍보가 돈이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편법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편법 많이 나오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소셜 마케팅 파워 블로거. 흔히도 이제 너무 이제 극악적인 파워 블로거든 파워 블로거지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일부죠. 파워 블로거지.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맛집 치면은 안 나와서 요즘 사람들 어떻게 검색하냐면은 스테이크 오빠 맛집 이렇게 검색을 해요. 오빠가 왜 들어가요? 왜냐면요. 스테이크하고 맛집 치면 파워블로거 또는 그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상위 검색물들이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오빠라고 치면 여자분들이 오빠랑 같이 갔다가 오빠가 소개해줬는데 여기 맛있더라 하면서 거기는 이제 파워블로거가 아닐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네. 그래요? 예, 그래서 오빠를 중간 연계 검색어로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도 뭐 올릴 때. 근데 이미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털릴 거예요. 그러겠네. 예, 왜냐하면 이 털난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옛날에 저도 블로그를 한 3년 운영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시사 칼럼을 써가지고 블로그에 계속 올렸는데 그때 정치 평론을 하나를 쓰면서 이제 비유적 표현으로 홀딱쇼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이제 그 정치권이 홀딱쇼를 벌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썼는데 이상하게 계속 이게 태그라고 그러잖아요. 네. 검색어. 계속 홀딱쇼가 유입이 돼. 홀딱쇼라고 검색을 해서 유입이 되더라고 보니까. 저는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문맥적 의미하고는 아무 네. 상관이 없이. 제 별명이 오토바이 탈 때 별명이 20년 전에 붙여진 별명이 인간어뢰예요.
예, 인간어뢰 김남훈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 예전부터 그 필명으로 오토바이 관련 컬럼을 썼는데 몇 해 전에 그 천안함 그렇게 됐을 때 그 이제 보수 매체에서 인간어뢰에 피폭당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기사 쓰면서 인간어뢰가 포털 사이트 상위 검색가 되면서 제 블로그에 하루에 몇천 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나는 북한 인간어뢰가 아닌데 한국제인데 그리고 그 괜히 내 블로그에서 욕 달고 가고 네가 그랬지 이러면서 아니 무슨 내가 그래요. 낚시질했지 이런 거지.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런 걸 보면서 그 이 네티즌들이 참 엉뚱한데 관심이 많구나. 이게 문맥적 의미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죠?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반항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편법을 이용해서 쇼핑몰 트래픽을 올리려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때 방송에 많이 악용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이제 1인 창업 쇼핑몰이라는 게 혼자서 영업, 마케팅, 포장, 고객 응대 전부 다 하다 보니까. 이 너무 벅차요. 벅차니까 어떻게든 방송을 좀 타야겠다 생각하는 건데 요즘 방송에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이니 뭐 일반인이 출연해서는 짝짓기 프로그램, 또 사연 많은 사람들이 출연하는 외계인 유해 프로그램들 많이 있잖아요.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많죠. 네, 뭐 금성인, 목성인 뭐 많이 있는데 바로 옆 동네에서 찍고 있는. 그러니까 여기에 일부러 나가려고 일부러 얘기를 하는 거죠. 좀 과장해서 노출도를 올리기 그렇죠. 위해서. 예를 들면은 10년간 설탕물만 마시는 남자 김종배, 아니면은 야채 주스로 30kg 감량한 야채 주스 남자 김남훈.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 이슈를 만들어서 나가서 설탕남 김종배 키워드 검색어 1위가 돼요 분명히 방송에서 화제가 되면. 그래서 쇼핑몰에서는 설탕물 팔고. 그렇죠. 난 야채 주스 팔고. 그런 식으로 악용한 경우가 많이 있고요. 왜냐하면 그런 프로그램 나가서 화제가 되면은 일단 방송 나가자마자 한 6개 연예 매체에서 기사를 다 씁니다. 화면 캡처를 해서. 캡처를 쓰고 또 이게 반응이 좋으면은 각 메이저 신문의 인터넷 뉴스팀, 속보팀 이런 데서 또 막 내요. 그럼 거의 20개 매체에서 막 쏟아지면은 네이버 다음 네이트에 어쩌다가 어쨌든 메인에 한번 걸리면은 검색어 1위가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클릭에 몇천 원, 몇만 원을 내야 되는데 이게 다 공짜로 해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쫙 밀려드니까. 공짜로 해결될 뿐이야. 출연료도 받잖아. 출연료도 받죠. 그래서 결국 이 부분들이 이제 방송국에서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거나 아니면 진이가 왜곡됐다고 막 사과 성명 발표하고 막 억지잡 뒤치잡 되는 건데. 근데 방송에서 그걸 캐스팅할 때 검열이 안 되나? 요즘 근데 진짜 그 일반 분들도 대비를 잘해가지고요. 하긴 저번에도 한번 그 사연 얘기하면서 꾼들 얘기했었잖아. 맞아요. 완전 이분들이 예습 복수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 방송 작가 이 양반들도 홀딱 넘어간 경우가 많이 있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그 코너명이 마이너 본특이다 보니까 이제 쇼핑몰 운영업자를 마이너로 왔을 때, 자 마이너는 어떤 서름을 겪는가? 지금 하나 나온 거죠. 포탈에 엄청나게 뜯겨간다. 그죠? 그렇죠. 하나가 이게 있는 거고. 그렇죠. 또 하나가 쇼핑몰을 통해서 현찰박치기 하는 경우보다는 카드 결제가 많죠. 카드 결제가 거의 90% 이상이라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또 카드 수수료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피지사 수수료가 꽤 비싼 편이에요. 몇 프로예요? 그러니까 백화점이 1.85에서 2.5%. 그다음에 대형마트가 1.5%, 종합병원이 1.5%, 골프장 1.5%. 이 정도인데요. 쇼핑몰이 한 3.5% 합니다. 그렇게 높아요? 네. 월 매출이 3천이라고 가정하면 카드 수수료만 100만 원이 넘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식당 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이 우리도 카드 결제 수수료 낮춰달라고 하면서 그 거부 스트라이크를 했었는데 쇼핑몰은 특성상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쇼핑몰 하면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 카드 결제 안 받겠습니다 이러면은 망하지. 제대로 망하죠. 제대로 망하고 또한 그 카드 결제 수수료를 견딜 수 있는 초대형 쇼핑몰, 온라인 쇼핑몰에 또 넘어가겠죠. 고객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분은 올리면 올리는 대로 뭐 지급 결제를 또 늦추는 대로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도 굉장히 큽니다. 그냥 나간 돈이니까. 3.5%면 엄청 높은 건데. 물론 이제 3.5%는 이제 D-7이라고 해서 발생하고 나서 일주일 뒤에 들어오는 거고요. 뒤로 빼면 2주 뒤나 3주 뒤로 받는 걸로 하면 좀 낮춰지긴 해요. 근데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결제받는 그 기간을. 그렇죠. 근데 휴대폰 모바일 서비스, 휴대폰 소액 결제 서비스 있잖아요. 이건 수수료가 더 높아요. 그래요? 그건 이통사도 또 들어가니까. 이통사 도와주고 그다음에 카드사, 피지사 다 드리고. 그러면 포탈에 뜯겨, 카드 수수료로 뜯겨, 세금은 어떻게 됩니까? 세금도 이 부분이 참 리스키한 게 많은 게요.
의류 쇼핑몰의 경우에는 동대문 등지에 있는 대형 도매상에서 물건을 받아오잖아요. 그렇죠. 이걸 받아올 때 부가세를 별도 계산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 예. 예, 어제도 제가 이거 사장님이랑 새벽 2시까지 통화를 하면서 이분이 울분을 토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 달에 300만 원치 물건을 이제 결제를 했다. 동대문 가서 뗐다. 예, 동대문 아니다 이제 대형 도매상 떼왔다 예, 그러면은 대형 도매상에서 바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 안 해주고 부가세 별도 가격으로 일단 결제를 합니다. 세금 계산서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 다음 달에 그러니까 요번 달이 7월이면 8월 달 초에 300만 원에 대한 부가세 30만 원을 내가 별도로 주고 계산서를 받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요? 시차를 왜 둬요? 그렇게 왜 시차를 두냐면요. 도매상 입장에서는 세금 계산서를 꼭 떼야 되는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있는 거래소도 많지만 간이 과세라든가 예. 아예 그런 게 없는 정말 사업자도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거기에 맞추는 거죠. 아. 그리고 왜 세금 안 낼수록 자기들은 자료가 안 남을수록 좋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사람은 그럼 돈 내고 사가라. 예. 이거 완전 불법이거든요, 사실. 예. 네, 불법인데 물건 안 주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대로 돈 내고 그 결국은 세금 계산서를 돈 주고 사는 꼴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세금 처리를 어떻게 해요? 신고를? 그거 세금 돈을 주면 이제 그때야 이제 매입 계산서를 발행을 해주는 거죠. 세금 계산서를. 그럼 한 달 뒤에나 가능한 거네? 그거는 둘째 치더라도 이런 식으로 되면 뭐가 문제냐면은 그러니까 원래 부가가치세라는 게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건데 그렇죠. 결국 이 중간에 있는 쇼핑몰 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대형 도매상의 탈세를 이 쇼핑몰 사업자가 도와주는 형국이 되는 거죠. 그렇죠. 본의 아니게. 예. 본의 아니게 도와주게 되는 거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서의 경쟁도 불공정하게 된다는 게 요즘은 그 아예 세금을 내지 않는 유사 쇼핑몰 업체도 많아요. 뭐냐면은 공동구매 또는 구해드림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해보면은 포털 사이트 안에 카페나 블로그 형태로 운영되는 그런 예. 업자들이 있는데 예. 이 양반들은 이미지 처리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하냐면은 제품 사진은요 앞뒤 그냥 이렇게 찍어요. 예. 찍는 대신에 제품에 대한 상세 설명은 다른 쇼핑몰 링크를 걸어요. 여기 가서 보세요. 그래요? 예. 그러면은 물건은 거기 가서 보고 주문은 여기 가서 하는 건데 주문할 때도 카드는 아예 안 받습니다. 카드는 안 받고 무통장 입금으로 받고 그러니까 이제 공동구매 형식이니까. 공동구매 형식이고 도매상을 직접 뚫어가지고 도매상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세금 계산서 필요 없으니까 또 전액 현찰로 바로 줄 테니까 더 싸게 달라. 물건을 받아오고요. 그럼 여기는 생각해 보세요. 일단 도매업자를 찾아가서 세금 계산서 안 끊었으니까 부가세 안 내고 종합소득세 안 내고 이미지 제작비 없고 그다음에 카드 수수료 모두 다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가 가격이 쌀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리고 소비자들은 여기서 사면서 저 쇼핑몰 업체 많이 남겨먹는다고 욕하고. 그렇죠. 결국 법을 지키는 사람은 세금 내. 그다음에 뭐 결제 수수료 내. 법대로 다 하는 사람은 더 손해보고 더 덜 남고 욕까지 먹고. 아무튼 포털에 뜯겨 네. 카드 수수료로 떼가 네. 세금 문제 발생해. 네. 여기서 끝나면 좋을 텐데 짜잔. 또 이제 문제는 또 소비자가 남아있죠. 악질적인 소비자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선량한 분들도 많지만. 예. 예. 특히 옷 같은 경우 이런 게 많을 것 같은데. 옷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주말에 파티가 있다. 예. 그리고 수요일 날 주문을 합니다. 예. 그럼 목요일 날 금요일 날 도착하겠죠? 예. 그럼 주말에 있고 통신 판매법에 따르면 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은 7일 이내는 반품 교환이 가능해요. 그래서 주말에 있고 반품 시키는 거죠. 근데 진짜로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많아요. 많고 이 경제 불황이 계속되면서 그 얌체를 넘어서서 거의 이제 범죄 수준까지 가는 얘기 들어보니까 심지어 레깅스 같은 것을 입고서 다시 반품하는 경우도 있대요. 심했다. 그 레깅스를 한 번 입으면 무릎 다 튀어나오고 엉덩이 튀어나오고 이게 사실 그냥 중고가 되고 못 팔잖아요. 그렇죠. 다른 옷과 다르게 그걸 입고 그냥 반품 시킨대요. 난 모르겠다고 하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하나 아주 뭐랄까요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이거 안 해주면 나 언론에 알리겠다, 퍼뜨리겠다. 물론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라는 것은 보장이 돼야겠지만 그 너무 악용하는 분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다 1대1로 대응해야 되니까 저한테 그 휴대폰 메시지 창을 보여주는데 하루에 70개씩 올라오더라고 아침 되면. 와, 그러면 김남은 씨가 소비자 응대가 운영했던 건강식품 같은 경우는 네. 악질적인 소비자가 어떤 케이스입니까? 저는 그래도 좀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소비자분들도 문제가 뭐냐면요. 대한민국에서 어떤 내가 특별한 아이템을 성공을 하면요. 우리나라에는 바로 옆에 중국이란 나라가 있습니다. 한순간에 그냥 나오고. 전 세계에서 모든 거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예전에 2010인가라는 재난 영화에서도
그 현대판 노아의 네, 방주를 네, 중국에서 예. 만들었잖아요. 예. 얼마 전에 개봉한 퍼시픽님도 네. 제가 보기에는 다 중국에서 만들었을 것 같아요. 저 그 영화 단가와 봤어요. 이 생산 그 납기를 맞추려면 오. 일본이나 한국은 안 되고 오. 아마 제가 보기엔 퍼시픽님도 폭스콘에서 만들지 않았을까. 보통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 이제 그 띄우고 캐릭터 이제 부가 네. 상품 만들어서 많이 팔고 이러는데 좀 뜬다 싶으면 다 그냥 3일 만에 그냥 미역칼이 쫙 깔린 때돼요. 그렇죠. 제가 그때 뭘 경험했냐면은 조교기를 한번 좀 해봤습니다. 아 조교기. 한때 이게 또 히트였거든요. 예. 근데 사실 이 조교기도 물론 메이드 인 차이나가 많습니다만 나름대로 QC를 거쳐서 제대로 만들었죠. 그런데 이게 한번 히트를 칠 것 같으면은 다른 업체에서 중국에다 마구 값싸게 오더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조교기는 거의 원래대로 하면 원가가 그래도 몇만 원은 돼야 되는데 네. 거의 몇천 원 단위로 만들어진 게 벌크 단위로 들어오는데 이러다 보니까 불량률이 엄청나게 높죠. 네. 한 10명이 담그면 2명 화상을 입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불량 제품이 나오고 그런 불량 제품이 인터넷에 쫙 퍼지면은 이제 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확 나빠지면서 매출이 급하락하고 이제 엉망진창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또한 건강 관련 용품도 제가 취급하는 브랜드의 제품의 짝퉁을 저한테 같이 유통하자고 하는 업체도 있었어요. 그러면 결국은 어떤 그 독자 아이템이라고 하는 것들도 네. 극히 짧은 그 한시적인 기간 동안만 그게 성립이 되는 거고. 그런 경우도 많고요. 어저께 또 저랑 통화했던 분 중에는 안경 예. 독자 브랜드 쇼핑몰 운영하시는 분이 있는데 예. 자기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발주한 곳에서 가짜를 같이 만들더래요. 야, 그거 너무 심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근데 독자 디자이너를 다 디자인을 고용해서 다 만들어서 마케팅까지 하고 발주를 다 했는데 비슷한 게 나오더래요. 중국 가서 알아보니까 똑같은 공장에서 마크만 떼가면서 만들고 있더래요. 그래서 야 혹시 어떻게 이럴 수가 그 있냐. 대형 쇼핑몰과 소형 쇼핑몰 간에 또 갑을 관계는 없습니까? 사실 그닥 이제 많이 부닥치지는 않는데요. 예. 그런 경우 있습니다. 히트 아이템이 같이 몰렸을 경우, 중첩이 됐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 제품 공급처가 국내에 있다, 외국에 있다 이럴 경우에 이제 같이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제품이 밀려서 좀 이렇게 뒤에 받을 때가 있는데 이걸 미송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미배송의 약자 같은데 이 미송은 역시 들어온 순서대로 가는 게 정석일 텐데 대형 쇼핑몰이 주문하면은 중소 쇼핑몰이 뒤로 밀리는 거죠. 순서가. 그런데 이게 엄청나게 큰 타격이 되는 게 의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4계절이잖아요. 지금 여름 장사해야 되는데 여기서 한 달 밀리면 이미 가을 장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철진한 걸 받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쭉 얘기를 들어보면 네. 쇼핑몰은 안 하는 게 좋겠네요. 안 하는 게 좋은 건데 사실 이 쇼핑몰이라는 게 IT 버블 때도 많이 큰 어떤 이슈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 청년 창업과 많이 결부가 돼 있습니다. 청년 창업 많이 들어보셨죠? 네. 예. 그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이제 2008년 2월 5일 192개 국정과제 내용을 발표하면서 뭐 2013년까지 글로벌 청년 리더 10만 명 양성하겠다. 맞아요. 기업가 정신 동료 막 하시면서 막 하셨는데 그러면서 그 청년 창업의 어떤 대표적인 사례로 쇼핑몰을 많이 예를 들었었죠. 그러면서 각종 지원책이 나왔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이템이나 본인의 노력 여하를 떠나서 기본적인 플랫폼이 생태계가 사막화되어 있기 때문에 살아남기 굉장히 힘든 상태가 됐었고요. 사실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도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6월 20일자로 기억을 하는데 그 20대 청년 벤처 사업가가 이제 쪽지를 보냈다면서 자신이 이제 창조 경제를 잘해서 이 이제 벤처 기업을 육성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동의합니다. 그런 내용은 동의하는데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은 어떤 아이템이나 본인의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창조 경제라는 것은 결국 창조적인 플랫폼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 예를 들어서 쇼핑몰 창업자는 의뢰 교집합으로서 모든 서름을 다 겪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대형 도매상한테 휘둘리고 세금 문제로 포털 사이트의 광고로 휘둘리고 그리고 피지사의 결제 수수료 휘둘리고. 자, 그러면 뉴스에서 종종 보는데 연예인이 쇼핑몰 운영하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그럼 연예인은 이제 자기의 높은 지명도 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쇼핑몰 그 마케팅에 활용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연예인 쇼핑몰은? 연예인 쇼핑몰 같은 경우는 본인이 운영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고요. 그냥 이름만 빌려주는 이름만 빌려주고 거기에 대한 판매 마진 수수료를 받는 거죠. 야. 물론 잘 운영하시고 그것도 뭐 계약이니까 할 수가 있는데 네. 그 뭐랄까요? 그 유명세를 이용을 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많다 보니까 예. 왕왕 그것 때문에
여기서 그럼 수지 타산을 맞추기 위해서 정식 제대로 된 제품을 취급을 못하고 심지어 위조 제품, 짝퉁 제품을 취급을 하다가 이제 문제가 된 경우도 있었고요. 또한 판매 수수료 마진 때문에 법적인 갈등이 또 일어났던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도 있고 최근에는 어떤 이야기도 나오냐면은 다른 쇼핑몰 사업자들은 이렇게 그 광고비 같은 것을 천문학적으로 투자를 해서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는데 연예인들이 자기 브랜드만 가지고 여기서 상위 랭크로 올라가는 거는 이건 좀 이거 이상한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경쟁 관계에서 불공정이 발생을 네, 한다. 그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여기 부분 좀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근데 나오죠. 장사의 기본 중에 기본은 제가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이 집에 가면 정말 제품은 죽인다. 네. 끝내준다. 이렇게 이제 입소문이 나면 그래도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네. 단골이 많이 들어오고 네. 쇼핑몰에서도 그런 원리가 적용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럴 수가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독자 브랜드로서 성장하기에는 이 뭐랄까 이게 생태계가 완전 여기저기서 갈취를 당한다는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작권이랄까 아니면 지적재산권 이런 부분에서 보호를 받고 자신의 디자인이라든가 제품 유통 스타일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B품 이런 얘기를 했지만 예를 들어서 먹거리 네,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B품을 만들고 싶어도 네. 만들 수가 없잖아. B품을 만드는 대신에 그 이제 퀄리티는 낮출 수가 있죠. 그렇죠. 네, 고춧가루를 안 쓰고 캡사이신을 쓰면서 자, 다 됐고 네, 왜 망했는지 이제 본인 고백해 보세요. 본인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도 비슷해요. 아까 얘기했던 그 4중고, 5중고에 여기 다 그냥 솔직히 제 얘기입니다. 거의. 그랬던 것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쇼핑몰이 유행이 굉장히 빨라요. 요 아이템을 했다가 그 다음 아이템이 또 나오는데 의류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제품이 다 그렇습니다. 네. 이거를 제가 따라가는데 실패를 했었죠. 그러니까 제 본인 책임이 60% 있고 건강식품 그래도 좀 됐다는 얘기네. 건강식품도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건강식품 롱런할 수 있는 게 홍삼 정도밖에 없어요. 국가가 보증하는. 나머지 건강 제품은 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유사 제품 아니면 뭐 중국에서 막 짝퉁 막 밀려 들어와 가지고 도저히 이게 건강식품도 그렇겠네. 네, 그렇게 되죠. 그래서 뭐 그 기본적으로 저의 불찰이 많긴 합니다만 이 생태계 자체가 웬만한 정신과 웬만한 어떤 그 열정이 없으면은 생존하기 힘든 그런 구조로 할 수가 그러면 있습니다.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다시 쇼핑몰 업계에 진입을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저는 남이 하라고 하고요. 그거 마케팅하는 대행을 하겠습니다. 돈 주면 내가 블로그에 올려줄게 이러면서. 진짜로 쉬운 일이 하나도 없어요. 쉬운 일이 하나도 없죠. 진짜로 어렵습니다. 네. 예, 쇼핑몰 같은 경우는 소자보 창업이 가능하다고 해서 참 많이들 뛰어드는데 결국은 남는 게 없는. 이 쇼핑몰 하다가 망하면요. 남는 게 오래된 컴퓨터 모니터와 본체밖에 없어서 돈도 안 돼요. 용산 가서 팔려고 했더니만은 버리고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매입 안 한다고. 모니터는 사주는데 예. 컴퓨터는 버리래요. 예. 살 때는 제가 300만 원 넘게 샀는데 예, 프레스카세 그 처음 나왔을 때 샀고 쿨러만 30만 원짜리였어요. 15만 원짜리. 잘만 쿨러였는데 팔러 가니까 요즘 이거 못 쓴다고 버리고 가시라고. 버리고 와서 그래서. 우리 김남은 씨의 인생사는 참 예, 이렇게 성공보다 실패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강연장에서 들으면 좋거든요. 그렇지. 예, 그거 불러주세요. 또 결론은 그거구만. 그렇죠. 자, 제 책. 네, 책 알겠습니다. 오케이, 좀 많이 불러주세요, 김남은 씨 좀. 알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10만인 클럽 회원 김승현이 후원하는 김종배의 이슈 털어주는 남자를 듣고 계십니다. 전국이 남마처럼 얽혀 있습니다만 이 남마처럼 얽혀 있는 이유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새누리당의 배째라 행태, 이게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그런 배째라 행태를 돌파하지 못하는 민주당의 미약한 힘, 나약함에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민주당이 그 힘을 새로 발행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박범계 의원과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일단 그래도 국정조사 특위에서 조그만한 것이라 하더라도 성과를 올리려고 하는 그 소망, 바람, 희망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치죠. 그 결과는 며칠 후면 나오게 될 테니까요. 중요한 것은 국정조사 특위가 활동이 끝나는 8월 15일 이후에 민주당이 보여줄 태도일 것 같습니다. 아까 박범계 의원은 특검 이런 것을 언급을 하면서 당의 화력을 집중시켜야 된다고 했는데
그 화력을 집중시키는 곳이 어디일까요?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화력을 집중시킬 수 있을까요? 국민과 결합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걸 찾아낼 수 있을까요? 민주당이 고민해야 되고 결국은 8월 15일을 전후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는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박범계 의원과의 인터뷰가 길어지는 바람에 좀 시간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양해 구하고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탈남 김종배였습니다.